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제 좀 새벽까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좀 씻고 좀 정신 차리고 밥 먹고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찍으려는 영상은 레드필 커뮤니티에 NPC를 위한 자리는 없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채널에서 NPC를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 제 채널을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NPC라는 거는 이제 정치적인 과몰입을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뭐 정치 병자라고도 한번 표현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과몰입하신 분들은 레드필 커뮤니티에 자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비단 뭐 제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레드필 커뮤니티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뭐 롤러 토머시나 뭐 리치 쿠퍼, 뭐 심지어 테이트 같은 그런 네임들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뭐 케빈 세뮤얼, 뭐 에런 클레리,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의 그런 중소잡다하게 매노스피어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레드필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정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레드필러들은 공통적으로 정치 회의주의자인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뭐 당연히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미국은 오랜 시간 동안 양당제를 유지해 왔는데, 그 양당제를 오랫동안 강하게 유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식의 장기간에 걸친 피로감, 그리고 뭐 기타 정책이나 이슈에 관련돼 가지고 미국의 공화당이든 미국의 민주당이든 이념이 허상이고 사실은 많은 것들이 다른 것들의 요소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이미 똑똑한 미국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특히 불편한 진실이라도 직시를 하고자 하는 레드필러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식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 찍게 됐냐면,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요. 얼마 전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린 적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채널 주인장은 자꾸 민주당을 패미당으로 편파적인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데, 지금 정권이 여가부 예산 증액한 건 뭐라고 보는지. 이 찍어서 여가부가 사라졌나요? 정작 찍어주니 여자표 눈치 보고 놔두고 있죠. 지금 10대, 20대들, 남자들 민주당을 패미당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번 찍어서 나를 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눈에 안 보임? 차악을 피한다더니 최악을 찍게 만드는 발언은 그만하는 게 좀 어떠신지. 마음 다친 남자들 위로해주는 건 좋은데 나라 꼬라지 좀 봐가면서 말 좀 합시다. 애청자임에도 민주당을 패미당 좌표 찍는 거 오만정 다 떨어집니다. 레드필 그만 보고 대통령 뭐 하는지나 좀 보고요. 네? 라고 저한테 하셨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분은 즉각 차단 조치되었고요. 왜냐하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제 커뮤니티 내에서는 정치적으로 과몰입한 사람들, NPC들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환기를 하고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일단 이분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좀 해보자면은, 한국의 민주당을 그 사상 정당으로 몰아가는 거는 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민주당을 그 사상으로 몰아가게 만든 거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의 일이죠. 그죠? 물론 저희 채널에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했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그 사상이랑 어느 정도 책임이 있냐, 그 사상의 어떤 이런 살포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뭐 민주당한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라고 답변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때 당시 2016년부터 캠퍼스에서 대학을 다녔던 제가 보기에는 별로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지만, 뭐 제가 제 의견을 관철하고 강요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 것이니까, 뭐 제가 뭐 설문조사에서는 따로 얘기는 안 했고요. 아무튼 저는 그때 제가 시즌 1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뤘듯이 왜 한국의 민주당이 왜 그 사상 정당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제가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잡하게 뭐 기회가 되면 또 따로 다루거나 할 텐데, 아니면 이거는 책으로 써도 참 좋을 주제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NPC들이 이제 역사를 왜곡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거짓을 이제 왜곡을 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남녀를 갈라쳐가지고 민주당이 재미를 볼 거 다 봐놓고, 지금도 재미를 보고 있으면서 최근까지 그래놓고 이제 뭐 보수당이 갈라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 짓을 남한테 손가락질하는 그런 식의 전형적인 정치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위선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정권이 여가부 예산 증액한 거, 그래서 이번 찍어서 여가부가 사라졌냐? 일단 뭐 여가부가 사라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고요. 실질적인 것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정작 찍어주니 여자표 눈치 보고 놔두고 있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2030, 뭐 이준석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또는 뭐 남성연대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뭐 그 사람들은 뭐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는 제가 이미 재작년인가 찍은
제주도에 놀러가 찍은 것 같은데 그 영상 시즌 1 지금도 올라와 있어요. 시즌 1 마지막 영상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1년 후 대선에서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여성계 그 정당에 있는 여성계에 있는 인물들 죄다 감옥 보내고 또는 여성 단체가 국민들의 혈세를 이상한 데 낭비한 거 다 감사해가지고 다 감옥 보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부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그 사상을 뿌리 뽑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리더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게 교통정리가 될 거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렇게 될 걸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될 걸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실제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실제로 정치권 내에서 이해관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기 때문이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시즌 1 영상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옛날부터 제 채널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옛날부터 저랑 한번 그걸 했었죠. 한국 여성단체 연합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어떤 인물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어디고 해가지고 제가 알아낸 바에 의하면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의 아내거나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서울대 남자들이랑 이화여대 여학생들이랑 그 시절에 한번 거하게 크게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결혼을 단체로 한 것 같다고.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다 짝을 보면은 서울대 국회의원 남편 또는 정치인 남편에다가 이화여대 마누라예요. 근데 누가 댓글로 실제로 그런 식의 거대한 미팅이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나름 쓸모 있는 추론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보수당 국회의원 마누라 중에서도 아내분들 중에서도 여성단체에서 몸을 의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지원금 이런 거 먹고 사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그걸 통해 가지고 감투를 써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아주머니들 계십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보수당 이거는 여성계라는 밥그릇은 보수당도 조금씩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제 그 뭐라 그러냐 지방선거 때 제가 저희 지역구 팜플렛을 제가 살펴봤을 때 제가 느꼈던 게 유독 국민의힘당에서 아주 많은 수의 여성 후보자들이 나왔다는 걸 느꼈고요. 저는 거기서 뭘 약간 추론을 해봤냐면은 당시 이제 당선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내에 원래 여가부에 한 자리씩 먹어가지고 해먹어야 되는 그 국민의힘 당내 여성계한테 여성계라고 하긴 뭐하고 아무튼 뭐 마누라가 됐든 뭐 아줌마들이 됐든 간에 그 사람들한테 딜을 한 게 아닌가. 우리가 여가부를 축소시키거나 없앨 수도 있는데 대신 너희한테 이번에 그런 자리들을 많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한 게 아닌가 좀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현 당선인 대통령도 자기 당내에 있는 그 남자 국회의원들 마누라들한테 먹거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없애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함부로 줄이지 못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보시면 무슨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을 했던 여가부 장관이 지속해서 여가부 장관 부처로서의 필요성을 부정을 하죠. 계속 청문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근데 보면은 민주당은 관철을 합니다. 자, 그 차이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 여가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자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장관인데 자기가 장관으로 있는 부처의 필요성을 부정을 하는 거니까요. 왜 그랬냐면은 그건 다 필시 뒤로 무언가가 약속이 된 겁니다. 다른 딜이 약속이 된 거예요. 정치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통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레코님, 그러면은 뭐 양당 모두 다 그나물의 그 밥 아닌가요? 사실 미국에 있는 많은 레드필러들이 그래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는데 미국의 리퍼블리칸들을 그렇게 딱히 신뢰하진 않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미국의 레드필러들 입장에서도 굳이 데모크랙과 리퍼블리칸 중에 고르라면은 리퍼블리칸을 고르겠죠. 차악의 원리에 따라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어떤 원리가 있냐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이유를 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평행우주 지구에 있는 대한민국에 A라는 정당이 있고 B라는 정당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A라는 정당은 굉장히 친중파들이 실제로 많은 정당이고요. 그리고 B라는 정당은 애국자들인데 실리주의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A라는 정당, B라는 정당 모두 중국과 어느 정도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A라는 정당은 진심을 다해가지고 중국을 좋아하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겠죠. 근데 B라는 정당은 중국과 친하게 지내기는 않지만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진 않거나 어떤 중국과의 어떤 외교나 무역에 있어서 크게 손해가 볼 만한 그런 식의 중국의 비위를 저지르는 그런 식의 강경 정책을 펼치진 않을 겁니다. 둘 다 온건 정책을 펼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A라는 정당은 매국노들이지만 B라는 정당은 애국자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런 그 사상 이슈 이런 거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것들 아젠다를 퍼뜨리고 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그런 식의 이념과 아젠다를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거는 좀만 한국의 근현대사를 대충 공부해봐도 알 수 있듯이 이거는 586 운동권의 계보의 역사를 추적해보면 나오는 겁니다. 한국의 여성계, 강단 여성계와 586 운동권들은 뗄 수가 없는 관계들이고요. 이 둘은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명박 때 여가부를 폐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과거 전 대통령이었던 당시 문재인 당대표였을 거예요. 당시 문재인 당대표께서 직접 이명박 당선인을 찾아가가지고 설득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성과처럼 이제 자랑을 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주력으로 하는 그런 식의 문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민주당 내 특정 세력들과 여성계는 굉장히 중요한 커넥션이 있고요.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알 사람은 다 알겠지만 참고로 저도 옛날에는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가끔 지금도 문자 와요. 얼마 전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저는 이미 탈당한 지 오랜데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뭐 이태원 사건 뭐 좀 서명 좀 해달라고 이렇게 오던데 다 아신 분들 알겠지만 민주당 내도 여성계가 하나의 큰 축입니다. 하나의 큰 세력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국민의힘당 내에는 그렇게 여성계의 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은 애초에 여성단체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식의 성격을 고려해 봤을 때 한국의 보수당보다는 진보당 쪽에 좀 더 어울리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쪽에 많이 더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요, 이 MDH님이 하신 주장은 굉장히 좀 얼테이가 없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해서 여가부가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하게 사라질 거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보고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죠. 큰 기대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10대, 20대들 남자들 민주당을 패미당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민주당의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권능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뭐 괴벨스 정도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딱히 저는 제가 막상 맘먹고 한다면 제가 괴벨스에 뒤처지지 않겠습니다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것을 선동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것이 근본이 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드는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드는 일이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하나의 소박하고 험불한 일개 유튜버에 불과한 사람이지 제가 어디 대단한 레거시 미디어를 아직까지는 장악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찍어서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눈에 안 보이냐. 차악을 피한다더니 최악을 찍게 만드는 발언은 좀 그만한 게 어떤지. 이거는요, 이 MDH님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저는 당신한테 민주당이 차악이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대 청년들한테는 국힘당이 차악인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 차악이냐는 자신이 서 있는 입지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NPC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약간 좀 암세포처럼 자신의 사상을 무조건 전염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암세포처럼 한 나라를 모두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바로 지난번 주 라이브에서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했던 부분이죠. 지적을 했다기보다는 알려드린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각을 할 때, 이건 제 방구 소리가 아니라 윗집에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뭔가를 생각을 할 때 모든 게 전 국민한테 100% 적용됐을 때 옳아야지 옳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거니와 일어날 수도 없거니와 굉장히 의미가 없는 생각이고요. 그런 식으로 사고를 좁히게 되면은 굉장히 옳고 그름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대통령이 뭐 하는지나 좀 보고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대통령이 뭘 하니든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경제 흐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한국은행이나 또는 기타 행정부의 또는 부동산 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누구보다 잘 감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당신들과 다른 거는 당신들이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다면 난 매우 쓸데있는 정보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한 1년이 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솔직히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금 몇 년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저한테 뭔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사학비리랑 할 때는 옛날에 새누리당이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학창시절 캠퍼스에서는 문재인 전 정권이 그 사상의 살포와 방조와 그 문재인 정부 휘하의 산하에 있는 여성가족부와 그것에 돈을 받아먹는 휘하의 여성단체들로 인해서 제가 캠퍼스 생활을 하는데 매우 피곤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직접적으로 저를 귀찮게 했기 때문에 저는 두 정부를 좋아하지 않는 거고요. 당을 떠나서 별로 두 정부를 좋아하지 않는 거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딱히 제가 인생을 살아가고 제가 뭔가 아젠다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딱히 저한테 피해를 준 게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윤석열 정부한테 아무 불만도 없고
윤석열 정부를 타도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번 찍어서 나라 꼴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눈에 안 보이냐고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눈에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 본인께서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물론 내가 차단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못하겠지만, 아마 이딴 식으로 댓글을 달지 않고 친절하게 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나한테 자세히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아마 받아들였을 거나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거나 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저는 뭐 눈에 안 보이고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 준 게 없고요. 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큰 정책적 실수로 저한테 피해를 준다면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그것의 원인이 제가 제대로 된 예측을 하지 못했거나 저는 제가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못했다면은 그것 또한 제 책임이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아니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 비위에 맞춰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될 의무는 없으니까. 근데 다만 그게 상식에 맞냐, 어느 정도 방향성에 맞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 윤석열 정권을 경제를 이유로 비판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저는 그것 또한 굉장히 좀 우스운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방송에서 항상 얘기를 했죠.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 이상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침착하게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 예를 들면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라. 살펴봤는데 제가 그래서 심지어 무슨 정치적 색깔이 있는 책도 아니고 그냥 투자 관련 책에서 살펴봤는데, 투자 관련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문 정권의 그런 식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켰는지 자세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언제나 사학비리 싸웠을 때 봐왔던 패턴이랑 똑같은 게 반복됐다는 거를 그 정책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독소 조항의 제외, 또는 가장 필요한 조항이 제외되거나 넣지 않는 행위들. 그러니까 그냥 그럴듯한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중간한 법을. 그게 왜일까요? 왜냐하면은 그 586들이 강남의 세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 강남 되게 추종을 하죠. 강남을 되게 숭상시합니다. 강남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찐 부자들은 강남에 살지 않습니다. 한남동에 살지. 강남은 사실 그런 한남동에 있는 찐 부자들 눈에는 졸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진 부자들이죠. 대학 서울대 출신 586 이렇게 기득권 세력들, 신진 기득권 세력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거기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강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정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 내내 뭘 노래를 불렀냐면은, 부동산을 잡고 싶으면은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된다.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된다.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좀비 기업이 40%고 당시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했었고, 자영업자들이나 기업들이 골골골골 가는 경우였으니까 산소 호흡기를 대줘야 되니까 금리 인상을 못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정권이 했던 그 33가지 정도에 되는 그런 식의 부동산 정책은, 제가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부동산이 오른 거는 빌딩에 불이 난 건데요. 비유를 하자면은 빌딩에 불이 난 건데, 문재인 정권이 그 불을 꺼보겠다고, 허허 이 불이 났군요. 그러면은 물을 부어볼까요? 해가지고 전기성 화재인데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스파크가 더 터진 그런 식의 비유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아무리 뭐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뭐 이미 불난 집에 스파크 더 터진 정도지 딱히 뭐 큰 흐름을 막을 순 없다. 그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꾸역꾸역 욕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연준을 너무 얕보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되게 웃깁니다. 그런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울을 뒤집어 봤을 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지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적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지금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전 다 예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한 1년 전부터 주식은 싹 다 처분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물론 대통령이 쿠션을 깔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쿠션을 깔아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는 총재가 굉장히 이번에 똑똑하신 분인 것 같은데, 하는 총재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연착륙이란 게 가능할지 이거는 약간 좀 God bless Korea를 외쳐야 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살면서 연착륙이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IMF 때 연착륙이 있었나요? 리먼 브라더스 때 연착륙이 있었나? No. 또는 닷컴 버블 때 연착륙이 있었나?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연착륙을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서 대통령 그 개표일 하루 전에 제가 차에서 방송을 찍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윤석열이 당선이 된다면은, 그때 당시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아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총선에서 심판을 당하거나 또는 심하면 탄핵 분위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식의 분위기가 벌어진다면은 필시 그것은 경제적 문제에 의한 것일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필시 경제 문제일 수 있고, 그거는 제가 이미 개표하기
그 대통령 개표하기 전부터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 외국 유튜버들, 외국 경제 유튜버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경제 유튜버들 잘 안 봅니다. 특히 유명한 사람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윤석열 탓인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자꾸 이찍이찍 거리는데, 참고로 제 채널에서 이찍이찍 거리지 마십시오. 제 동료들이자 친구들인 우리 20대, 30대 남성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다 큰 어른이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를 해야죠. 이 얘기는 좀 뒤에 합시다. 지금 경제 얘기 마저 하고 난 넘어가고 싶으니까. MMT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NPC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시야를 흐리고 어떤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는지 제가 간단한 예로 MMT를 예를 드리겠습니다. MMT Modern Monetary Theory. MMT가 곽광을 받기 시작한 거는 이게 이제 피아트 커런시의, 그러니까 이제 근본 위제가 해제된 후에 일본이 엔화를 연락에 찍어대는데도 엔화가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식의 사실에서 이제 관점, 이제 그런 식의 싹이 튼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던 머니터리 티어리가 아주 곽광을 받기 시작한 게 아마 헬리콥터 밴쯤부터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거 좀 공부를 한번 하긴 했는데 제가 머릿속으로 잘 정리가 안 되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던 머니터리 티어리,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돈을 더 찍어내가지고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논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구상에 등장한 어떤 제국도, 로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또는 우리 동전 이 끄트머리에 여러분 이 동전 보시면은 동전 끄트머리에 이렇게 빗살 새겨져 있죠. 이게 다 로마 금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로마의 금화를 보면은 고대 로마 금화는 끝에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이걸 해놓은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로마 때 초창기엔 이게 없었고,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구축한다.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솔직히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GDP 3만이 다 되는데 이 대한민국 선진국 시민이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되고요. 모르면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세요.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깎아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도 화폐를 마구 찍어내거나 화폐의 가치를 절하시켜가지고 살아남은 제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제국도. 그거는 인플레이션이란 역사의 책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플레이션이란 역사의 책을 보면은 사실상 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현대에 들어와서 드러난 단어가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온 단어고, 심지어 여러분들 조선시대 말기에 있었던 그런 당이전, 당백전 이런 거 보면은, 당백전은 아닌가? 아무튼 조선시대 말기에도 그 아무 쓸모없는 그 쇠덩이 엽전을 마구마구 찍어내는 바람에 조선 말기에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정부일수록 인플레이션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근본 위기가 끝난 다음부터 화폐는 끊임없이 추락을 하도록 돼 있는 구조고, 인플레이션은 끊임없이 야금야금 오르게 돼 있는 구조고, 그게 안정적이라고 보는 게 2%고, 그래서 지금 그 2%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연준이 여러분들을 조지고 있는 건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긴 그림에서 봤을 때 모던 머니터리 시스템은 결국은 종말에 맞게 돼 있는, 결론적으로 종말에 귀결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더 많은 제조업이나 더 많은 시장을 만들거나 더 많은 그런 식의 경제 발전을 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찍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식의 모던 머니터리 시스템을 모든 국가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제가 모든 그냥 복잡한 거 다 뛰어넘어서 한마디로 줄이면은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증세를 하겠다고 하면은 폭동을 일으키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아무도 얌전히 앉아가지고 세금을 뜯기는 거나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가지고 MMT를 되게 좋아하는 건데, 되게 재밌는 게 문재인 정권 마지막에 추경을 했죠. 근데 저는 추경에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당시 기재부 어떤 한 공무원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굉장히 쫑크를 먹었죠. 그러면서 재정 건정성을 어떤 기재부 공무원이 주장하니까 그 당시에 커뮤니티에 있던 이런 분들이 뭐라 얘기했냐면은, 그 중에서 좀 어디서 좀 대학에서 경제 먹물 좀 먹었다, 어디서 좀 경제학 책 좀 봤다 하는 양반들이 댓글로 뭐라 썼냐면은, MMT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거창하게 어려운 영어로 댓글에서 설명을 하면서, 커뮤니티 따위에 와가지고 어렵게 댓글로 설명을 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추경 이런 식의 MMT는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고 이게 대세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부의 재정이 건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제가 그걸 스크린샷을 못 찍어 놓은 게 천추의 한이 되는데, 제가 뭐 잘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보배드림 아니면 클리앙일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진짜 실소를 긋지 못한 게, 이미 그때 당시부터 그 미국의 유명한 그런 경제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는 제임스 리카즈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시절부터 MMT에 대해서 굉장한 경고를 해왔고, MMT 시스템의 본질적인 결함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이 팬데믹을 계기로 미국 연준이 MMT 실험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식의 좀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에요. 제 개인적인 음모론인데, 2019년에 202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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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람보르기니를 몰고 다녀요. 근데 람보르기니 최고 속도가 얼마인지 내가 너무 궁금했어. 근데 어느 날 내 친구랑 나랑 밥 먹으러 갔는데 내 친구가 갑자기 막 시저리 와가지고 막 입에서 막 개거품을 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내 친구를 병원까지 빨리 안전하게 데려가야 되니까 중간에 경찰이 과속으로 잡더라도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친구가 지금 시저가 일어나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경찰이 나를 에스코트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과속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생긴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연준 입장에서도 그런 WTO의 팬데믹 선언이 MMT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갑자기 대뜸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그런 식의 기조를 들고 나와. 물론 필요하긴 했어요. 당시 그 주가가 팍 되져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으니까 필요하긴 했는데 약간 좀 울고 싶은데 뺨 맞은 느낌인 것 같긴 해.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아낌없이 MMT를 했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에도 연준이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때 당시 기억이 나요. 제가 그 본 것 같아. TV인가 어딘가에서 그래프가 이만큼 통화량 그래프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된다. 그때가 그거 아닌가요? 범 베넨키 헬리콥터 밴인가? 좀 헷갈려. 근데 아무튼 엄청나게 돈을 뿌려댔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도 와 이거 돈 너무 많이 뿌렸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했는데 다행히 2010년대에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쌀죽 먹어가고 쭉정이 먹어가면서 우리 아이폰 만들어주고 우리 기계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소는 누가 키우나 할 때 그 소를 중국의 그런 노동자들이 키워준 덕분에 그 달러들이 쫙 흡수가 돼버렸죠. 중국 쪽으로. 그죠? 천만다행히도. 여러분들 중국 되게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2010년대를 우리가 얌전하게 지내온 거는 다 땡스 투 차이나 덕분입니다. 중국 덕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틀렸으면 지적을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와중에 이제 연준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긴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이렇게 거품이 펑 터졌다가 그 거품 고점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은 정말 천재들이고 잘된 일인데 뒤늦게 타거나 못 뛰어내린 사람들 또는 그 거품기를 이용해서 사업을 유지해온 사람들 거기에 의존해온 사람들 모두 다 좀비 기업이 되고 지금 다 굉장히 큰 위기에 놓여있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리를 한 6% 올려야지 지금 그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내릴 수 있는데 6% 근처에도 못 가서 지금 연준이 멈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연준이 이제 다음에 12월 달에 OPP만 올리고 만대. 예! 이게 아니라 난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왜 OPP까지밖에 못 올리지? 왜일까? 왜 OPP까지밖에 못 올릴까? 너무 급하게 올려서 그런가? 왜 이렇게 급하게 올렸을까? Why? 그러면은 내년 1, 2월에는 0.25씩 올리지 않을까? 진짜 여기가 땡일까? 어이씨. 그러면 좋아. 여기서 동결한다 치자. 예, 동결입니다. no. 동결한 채로 유지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막 목을 막 조르는데 0.5pp 동결했어요. 근데 왜 안 풀어주죠? 요렇게 된 거예요. 동결한다는 얘기는 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포스그립은 다스베이드의 포스그립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근데 MMT 깔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MMT는 저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지속 불가능하고 이런 식의 파괴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식의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신랄하게 비판을 한 제임스 리카즈 같은 사람들의 의견에 되게 동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식의 지난 문정권의 추경 같은 거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NPC들이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갖고 와가지고 또는 편향적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전문가인 척을 하면서 진실을 봐야 될 우리 국민들의 눈을 호도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NPC들이 과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의사들 심지어 저같이 뭐 예를 들면 뭐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의 진실을 보고자 하는 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NPC들이 진실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PC들이 레드필 커뮤니티에 자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치에 과몰입을 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보고자 하는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은 남녀 다이나믹을 뭐 레드필 관점을 통해서 주로 보는데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다루겠는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청자임에도 민주당을 하는 거 오만정 다 떨어진다.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의 애청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미리 환기를 시켜드리겠는데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한테 저를 뭐 틈만 나면 대가리 받고 사과하는 그런 식의 다른 유튜버들이랑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쿵푸 다칩니다. 제발 나는 저를 즐겁게 봐주시는 분들 되게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해서 뭐 보게 한 거 아니잖아요. 제 영상 그냥 제 영상이 재밌고 제가 하는 얘기가 재밌고 그냥 하니까 봐주신 거 되게 감사하긴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유세 부리는 사람들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죠. 레코님 재밌어요. 저 레코님 채널 좋아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거 좋아요. 윈윈이야. 근데 와가지고 야 내가 여기 단골인데 말이야.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음식점의 비유를 해보자고, 그렇지? 이런 차이입니다. 이거는 진상이라 부르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 진상이에요, 진상.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레드필 채널에 진상의 자리는 없고요. 음, 이런 사람이 레드필 지식을 향유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식의 댓글을 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레드필 지식을 무슨 연애 지식, 여자 꼬시는 지식, PUA, 여자랑 성관계하는 지식으로 굉장히 축약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마찬가지로 여러 유튜버 분들이나 또는 사적으로 최근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저한테 주로 해주신 얘기가, 레드필 지식은 레코님이 한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은 사실상 단순히 연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여자를 바라봐야 되냐는 얘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남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대시대에 남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힌트를 주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미드 헤브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프레임이 어쩌고저쩌고, 뭐 프레임은 기싸움이다 하는 어떤 헛소리 하는 사람 있었을 때 제가 정확히 그때도 반박을 했듯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역시 뭐 레드필을 어줍잖게 비판을 한 게 그 사람이 PUA이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레드필이 무슨 PUA 기술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사람이 30만 원 받고 파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알파메일 가이드야. 그러니까 지도 알파메일이라는 워딩을 갖다 쓰면서 레드필을 비판을 하는 그런 식의 우스운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뭐 세상은 뭐 워낙 모순된 게 많아가지고 뭐 딱히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런 식의 우리 사회적 인식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인식적 차이가 드러나냐면은, 되게 재밌는 거는 이런 사람들은 이 생각을 못 해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께서 당시에는 이제 후보자였는데, 그 후보자께서 선거 당시에 여성시대한테 자동차에서 라이브로 지지를 호소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덕후도 마찬가지고, 되게 재밌는 거는, 여러분 여성시대가 어떤 것인지 다 아시죠? 우리 채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여자 일배죠,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썸녀를 만났는데 썸녀가 여시를 한다 그러면은 심리 밖으로 도망가십시오. 이거는 마치 내가 아끼는 어떤 여자 후배가 오빠 나 남자 만났는데 얘 일배하는 것 같아 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어요? 얘야 너 심리 밖으로 도망가렴, 이렇게 얘기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남자는, 이 조던 피터슨이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조던 피터슨이 남자가 존경받기가 쉽지 않다고 그런 식의 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직전 선거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에 여성시대한테 지지를 호소했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지금 선거가 끝난 지 몇 개월 지났잖아요. 커뮤니티 관찰해 보면은 가끔 여시발, 욕 같잖아. 여성시대 발, 어떤 자료들, 어떤 되게 황당한 자료들 있잖아요. 이제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이 보면 그냥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자료들. 뭐 여러분들이야 뭐 으아! 이럴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 자료들. 그런 식의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보고 굉장히 흥분을 해요. 심지어 이런 대한민국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그런 아저씨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여성시대에서 나오는 글들을 보면 되게 화를 내는데, 막상 선거 때 여성시대가 자기들의 후보를 지지하면은 우리는 한 배고 한 배를 탔고 20대 여성들은 깨어 있으며 20대 여자들이 남자애들보다 정치에 대해서 더 잘 알며 뭐 이해를 잘하고 있다는 등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게 모순이에요. 그리고 다른 모순은 뭐예요? 그러니까 20대 여자애들이 그 남녀 갈등 문제로 자기가 지지한 정당을 지지하는 건 괜찮고, 남자애들이 남녀 갈등을 문제로 자기들과 반대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거는 못난 애들, 더 큰 그림을 못 보는 애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제가 이 4050 우리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 운동권에 포함되는 그 저희 댓글에도 있던데, 진보 대학생이라고 누가 이 닉네임 하신 분이 계시던데,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우리 세대의 진보 대학생이라고 보이는 그런 식의 4050 어르신들이 엄밀히 얘기하면은 성차별주의자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인식에서는 여자들은 그래도 돼, 여자들은 어리석어도 돼, 여자들은 어리석어도 여자야. 근데 사실 레드필 관점에서 보면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리석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들은 좀 유치하거나 남자들한테 좀 깽알대거나 남자들한테 좀 칭얼거리는 거를 남자들이 좀 봐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또 귀엽게 봐주는 경향도 있고. 근데 문제는 공사 구별을 하라 이거야. 왜냐하면은 여성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 여자친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시민 대 시민으로서 만나는 거잖아.
특히 정치적 아젠다에 있어서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남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너는 사내가 돼가지고 말이야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쳐다봐야지, 시덥지 않게 여자들이랑 싸우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뭐예요?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적이나 PC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이제 맨박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레드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맞는 얘기예요. 레드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남자들은 이런 시덥지 않은 여자들과의 토닥거림보다는 스스로가 거듭나가지고 발전을 해가지고 휘어잡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유일한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그런 식의 사회적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남성들이 이런 식의 성갈등 아젠다를 이유로 대통령의 당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남성들한테 지지를 안 해 뭐네 이런 것은 의미가 이미 지났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조기용복이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2016년부터 쭉 이 현상을 예언을 했어요. 결국에는 남자들도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게 지금 한 6년 이상 걸렸지. 한 6년 걸렸지 지금. 난 6년을 앞서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절대 스스로를 찌질한 남자처럼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남자들이, 남자답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그런 식으로 남성성의 훼손을 되게 두려워하는 남자들이 이런 아젠다를 이유로 단합을 하게 만든 정치권이 문제인 걸 인지를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아젠다로 단합하게 만들 때까지 상황을 방치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자기들의 세력에 이용을 하는데 동조를 한 그런 식으로 NPC들, 그런 정치 아젠다에 과몰입하는 어른들의 40, 50 어른들의 잘못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2030 남자애들 손가락질 하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남자애들은 참아왔어요. 나는 그거를 내가 대학을 마침 2번 다니면서, 나는 당시 20살 이제 중후반을 향해 하고 있었지만, 당시 20살 초반의 남자들이 어떤 고통을 캠퍼스에서 문재인 정권 내내 겪었는지 내가 눈으로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대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나도 그대로 사회 진출해가지고 내 대학 생활이 2014년을 이후로 끝났다면은 나는 지금 20대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 생각을 해야 돼. 마치 내가 그 강남역 살인 사건 때 맨 처음 했던 생각을 해야죠. 이거 헛소리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얘기나 들어보자. 이 마인드가 지금 4050들한테 없어요. 20대 남자애들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남성성을 다 갖다 버리고 어떤 사회적 아젠다나 어떤 그런 식의 대의를 다 갖다 버리고 이런 식의 남녀 갈등 문제에 의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는지 우리 어른들로서 살펴보자 라고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사람들은 바로 직전에 이재명 후보, 지금 현 당대표께서 여성시대나 덕후한테 지지를 호소한 거를 까먹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내내 무슨 일이 있는지 다 까먹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시민 같은 농객이 선거 하루 전에 1번 남, 2번 남 이런 식으로 또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남성들의 분노를 사게 한 걸 까먹었고, 그러니까 기억력이 안 좋은 거죠. 그래놓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식의 댓글을 달면서 나한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윤석열이 뭘 했는지 좀 보라고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는 최근 이제 화물연대 강경 노선을 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내가 잠시 후에 멤버십에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 라이브에서 화물연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후에 좀 더 자료 조사를 좀 더 해봤는데, 때마침 굉장히 괜찮은 자료 소스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을 즉각 차단하는 이유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 이렇게 깊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면 설명을 하려고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제가 굳이 이런 사람들한테 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컨텐츠도 하나 만들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작금의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얘기를 해보는 거는 굉장히 생산성 있는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원래 이게 오늘 아침에 올라가서 될 영상인데, 제가 어제 좀 일이 바빠가지고 새벽까지 늦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좀 영상을 좀 찍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분들 다양한 생각 좋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NPC들은 즉각 차단된다는 거. 여러분이 저와 친해지고 싶다면은 그런 NPC 같은 분들이, 제가 그 시작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한다고 저랑 친해지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NPC인 거 숨기기 또는 NPC인 거 고치기, 이런 두 가지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니까 니들끼리 뭐 그런 걸로 지지고 볶고 하고 싶으면은 저기 딴 데 그런 거 하는 채널 많잖아요. 거기 가서 지지고 볶고 하세요. 이상입니다.